다음으로는 클라이언트 보안 카테고리입니다. 먼저 앱 위변조 탐지 적용 항목입니다. 안드로이드 앱의 경우에는 리버스 엔지니어링, 즉 역공학 도구에 의해서 쉽게 내부가 보여지게 되는데요. 역공학 도구에 의해서 정상 앱에 악성 코드를 삽입하거나 이를 삽입한 후에 리패키징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이를 비정상 루트로 배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흔히 피싱 공격에 이용될 수도 있게 됩니다. 이에 대응해서 애플리케이션 무결성 검증 기술을 적용해야 하는데요. 금융권의 경우에는 상용 솔루션 도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킹 OS 탐지 적용입니다. 모바일 운영체제에서는 샌드박스 모델에 의해서 각 앱마다 고유 권한을 가지고 앱 간에는 권한 없이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관리자 권한을 모종의 방법으로 획득한 경우 이러한 권한 체계가 무용지물이 되고요. 모든 어플리케이션, 즉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게 돼서 스마트폰 자체의 통제권을 뺏기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앱이 구동될 때 루트 권한을 취득한 스마트폰인지 여부에 대해서 탐지할 수 있어야 하고요. 해킹된 상태라면 구동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루팅 여부를 탐지하는 기술을 구현하거나 솔루션을 도입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다음은 안티 디버깅 탐지입니다. 디버깅은 일반적으로 개발자가 앱이 실행 중인 상태에서 동작을 시험하거나 검증할 때 주로 이용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공격자는 코드를 단계별로 실행하고 이미 지점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중지하거나 변수 상태를 검사하고 메모리를 읽거나 수정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디버깅 탐지 및 실행의 중단은 공격자의 해킹 시도를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안티 디버깅 탐지 방법으로는 모바일 앱의 경우에는 디버깅이 USB를 통해 PC와 연결된 상태에서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를 탐지하고 막거나 동적 분석 도구, 즉 아이다 프로, 프리다 등의 도구를 탐지하는 등의 기술을 적용하면 이러한 이제 디버깅 행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디버깅 탐지 상용 솔루션을 도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코드 난독화 적용 항목입니다. 안드로이드 앱의 경우에 역공하기 수월한 편이고요. 이를 통해 내부 코드가 노출돼서 2차 공격에 이용됩니다. 오아스프 모바일 탑10에서도 항상 들어갈 정도로 모바일 앱 취약점 항목에 항상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는 난독화 기술을 적용하면 되는데요. 난독화라는 것이 역공할 때 노출되는 내부 코드가 해독되기 어려운 형태로 만들어주는 기술을 말합니다. 이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 공격자가 디컴파일된 소스코드 해석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결국에는 공격 시도를 포기하게 만드는 게 주요 목표입니다. 안드로이드 프로가드라는 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데 이 경우는 문자열 난독화만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좀 더 수준 높은
난독화 상용 솔루션을 도입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멀티 로그인 탐지에 대한 항목인데, 여러 대의 디바이스에서 동일한 계정과 암호로 로그인 하는 것은 공격자가 현재 로그인된 사용자의 정보를 가로채서 로그인할 수 있는 위협이 있을 수 있고요. 로그인 중에 공격자가 다른 디바이스에서 로그인할 때 사용자의 행위를 확인할 수 있고 사용자는 공격 사실의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취약점에 대해서 첫 번째로 로그인 시에 중복 로그인을 제한하거나 정책상 중복 로그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디바이스에서 로그인 되었다는 것을 사용자에게 경고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비밀번호 오류 횟수 제한 항목입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3조에 따라서 전자금융거래, 로그인 등의 절차 진행 시에는 이용자가 입력하는 비밀번호의 오류 횟수를 제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5회를 최대로 지정하게 되는데 5회보다 더 적게 제한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밀번호 변경 후에 오류 횟수를 초기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비밀번호 복잡도 검증에 대한 항목인데요. 보통 공격자의 경우에 자주 사용하는 계정 또는 응답 값에 노출된 계정명에 대해서 퍼징이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패스워드를 탈취하는 방법을 많이 즐겨 사용합니다. 그래서 로그인 횟수를 제한하게 되는데요. 패스워드가 간단한 경우에는 그러한 이제 횟수랑 상관없이 운이 안 좋을 경우에 바로 탈취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패스워드는 영문, 대소문자, 숫자, 그리고 특수 기호를 결합해서 복잡도에 따라서 최소 길이를 제한해야 합니다. 권장하는 길이로 최소 8자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권한 설정에 대한 항목입니다. 어플리케이션에서 요청한 일부 권한은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소 권한 원칙에 따라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기능에 필요한 권한만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청된 권한이 많아질수록 중요 데이터의 유출 위험이 증가하고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의혹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앱이 제공하는 기능에 비추어 봤을 때 필요한 권한만 요청하는지 확인하고 추가 기능에 대해서는 사용할 때만 사용자에게 요청을 해서 수락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위치정보 수집 기능에 대해서는 사용할 때 그 당시에 바로 사용자에게 허가를 받도록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액티비티 컴포넌트 임의 실행에 대한 항목인데 액티비티라는 게 사용자에게 UI가 있는 화면을 제공하는 앱 컴포넌트인데요. 액티비티를 외부에 공개하면 다른 어플리케이션에 접근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시작하거나 포함된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스플래시 액티비티 외에 다른 액티비티, 특히 인증한 후에 접근 가능한 액티비티에 적절한 권한을 명시적으로 설정하지 않을 경우에 모든 어플리케이션이 해당 액티비티에 접근이 가능하게 되므로 공격자는 필요한 액티비티를 강제로 호출해서 민감한 정보에 액세스하는 등
이러한 취약점을 악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스플래시 웨이 액티비티 접근이 필요 없을 경우에 exported를 false로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외부에서 접근이 필요할 경우에 강력한 퍼미션을 사용해서 임의 어플리케이션 접근을 방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프로텍션 레벨을 시그니처 또는 시스템으로 설정합니다. 다음으로 컨텐츠 프로바이더 임의 실행 항목입니다. 컨텐츠 프로바이더 컴포넌트는 현재 어플리케이션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외부의 다른 어플리케이션과 공유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컨텐츠 프로바이더를 구현한 후에 권한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프로텍션 레벨이 노멀로 세팅되어 있으면 루팅되지 않은 단말에서도 공격자는 해당 어플리케이션의 로컬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되므로 쉽게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취약점에 대응하기 위해서 외부와 데이터 공유가 필요 없을 경우에는 프로바이더 옵션을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중요 정보를 DB에 가급적 저장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중요 정보를 로컬 DB에 저장할 때에는 반드시 암호화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와 마찬가지로 프로텍션 레벨을 시그니처 또는 시스템으로 설정합니다. 다음으로 서비스 컴포넌트 임의 실행 항목인데요. 서비스는 백그라운드에서 오래 실행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구성 요소이고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때 그 적절한 검증 없이 외부에서 해당 컴포넌트에 인텐트를 전달해서 활성화시킬 경우에는 해당 컴포넌트가 원래 의도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수행을 시작하게 되므로 시스템 보안에 침해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작업 요청은 인텐트를 라우팅하는 리졸버 액티비티를 통해서 시스템 레벨 사용자 권한으로 송신자의 ID를 바꾸어 전송하게 되므로 보안 침해의 위협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약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드로이드 엑스포티드 특성을 false로 설정할 수 있고요. 서비스를 시작할 때에는 항상 명시적인 인텐트만 사용하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브로드캐스트 리시버 임의 실행인데요.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이벤트가 발생하면 브로드캐스트 신호를 보내게 되는데 이를 신호를 받아서 처리하는 역할을 브로드캐스트 리시버에서 수행합니다. 이때 적절하게 검증을 하지 않으면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를 호출할 경우 또는 발생하는 브로드캐스트가 악의적인 목적을 갖고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받는 알림 등을 중간에 가로채기를 할 수 있고요.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서만 발생하는 작업을 우회하고 수행하는 등 의도하지 않은 동작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애플리케이션의 외부 구성 요소에 브로드캐스트를 전송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로컬 브로드캐스트 매니저를 사용해서 로컬 브로드캐스트를 전송 및 수신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외부와 접근이 없다면 명시적으로 exported를 false로 설정해서 원천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외부와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 퍼미션 설정을 추가해야 하고요. 프로텍션 레벨을 시그니처 또는 시스템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다음은 안드로이드 백업 취약점입니다. 안드로이드 시스템에서 기본적으로 설치된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를 컴퓨터에 백업하고 복구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전체 백업을 통해서 설치된 어플리케이션 APK 파일뿐만 아니고 관련 데이터, 저장소의 파일 등을 모두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공격자는 백업을 허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의 모든 데이터를 컴퓨터에 백업을 한 후에 복화를 통해 저장된 내부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게 되는 취약점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드로이드 manifest.xml 파일에서 allow backup 옵션을 false로 설정해서 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에 대한 항목인데요. 정보보호 측면에서 취약하거나 위험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표준화되지 않은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할 때 이는 공격자가 알고리즘을 분석하여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이게 되는데요. 오래된 암호화 알고리즘의 경우에 컴퓨터 성능이 향상됨에 따라서 고성능 컴퓨터로 취약해지게 되는데, 예전에는 이제 연산에 의해서 해독이 힘들었던 알고리즘이 현재 고성능 컴퓨터에 의해서 몇 시간 내로 해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RC2, RC4, RC5 등의 RC 알고리즘, 그 다음에 MD5, SHA-1, DS 등이 이러한 취약한 알고리즘에 속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칭키나 비대칭키를 이용해서 암복화를 수행할 때 키사에서 제공하는 암호 이용 안내서라는 가이드북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정의하고 있는 암호 알고리즘 및 안정성이 보장되는 암호 키 길이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복화되지 않은 암호화를 수행하기 위해서 해시 함수를 사용할 때는 안전한 해시 알고리즘과 솔트 값을 적용해서 암호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난수 생성 시 안전한 난수 생성 알고리즘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알고리즘은 국정원에서 발간하는 검증된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지금까지 모바일 취약점 진단 도구와 그 점검 기준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모바일 앱 취약점 점검 수행 시에 안내 드리는 취약점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